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6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우리 How Languages Are Learned 우리 텍스트북 챕터 4의 Explaining Second Language Learning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1 Acquisition에 대한 설명을 행동주의자들 그리고 인지주의자들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는데 또 그런 L1 러너들에 비해서 L2 러너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챕터 2에서 살펴보았었죠. 즉 L2 러너들의 여러 특징들 예를 들자면 에러가 나오는 특징들이 있고 또 어휘나 의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학습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챕터 3에서는 L2 러닝에 있어서는 개인차도 많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그 부분에서 나왔던 토픽은 스타일, 스트래티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L2 러닝은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 문화적 변인들을 살펴보았어요. 즉 우리가 이번 학기 때 L1 어코지션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용 설명과 더불어서 L2 러닝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번 주에 그렇다면 L2 러닝은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는 것이 이번 학기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L2 러닝 L2 러닝에 있어서 그 설명은 L1 러닝과 마찬가지로 behaviorist perspective 행동주의자들 관점과 innatist perspective, cognitive perspective, social cultural perspective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ehavioristic perspective in explaining second language learning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주의자들이 우리의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사용한 것들은 imitation, practice, reinforcement, habit formation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었죠. 즉 우리는 특정 행위를 모방하고 그것을 연습하며 또 성공적인 연습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그 행위를 강화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 형성으로서 어떤 행위를 습득하게 된다. 학습하게 된다. 라는 것이 행동주의자들의 학습 행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내용들 여러분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죠. 이러한 관점을 세컨드 랭귀지에 어플라이를 시키면 어떤 교수법의 형태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영상 내용에도 나왔지만 mimicry 어떤 흉내를 내고 또 memorization 암기를 하는 이런 행위가 교실 수업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이 시청한 오디오 링구얼 티칭 메소드이죠. 동영상을 시청해서 클래스룸에서의 대표적인 티칭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behavioristic perspective가 이 L2 클래스룸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였어요. 우리 대조 분석 가설 배웠었죠. 즉 first language와 target language의 구조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해냄으로써 first language와 target language의 구조가 비슷하다면 더 쉽게 target language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바로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도 한국어와 영어를 Contrastive Analysis 해보기도 했었지만 이 behavioristic perspectives in explaining second language learning in terms of audiolingual teaching method and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demerits가 있었죠. 뭔가 좀 demerits가 나타났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대조 분석 가설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실제적인 에러들 우리가 이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 분석했을 때도 이 두 언어 사이의 다른 점 때문에 나타나는 에러가 있고 또 두 언어가 오히려 비슷해서 특히 뭐 프랑스와 같이 프렌치와 같이 이런 뭐 유럽 언어와 뭐 미국 영어 같은 경우 오히려 비슷한 구조 때문에 또 에러가 나온다든지 이와 같이 learners actual error 이런 액츄얼 에러들이 정말 그 predictable한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따라서 이 contrastive analysis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고 즉 에러 분석을 정말로 predictable하게 하기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지적이 되었고 또 하나 audio lingual teaching method의 단점은 수차례 지적되어 왔었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즉 언어 학습이라는 것이 이 mimicry하고 memorization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즉 우리는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내기에는 behaviorist perspective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행동주의자들의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청화식 교수법 이랄까 아니면 이 청화식 교수법이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는 contrastive analysis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학습자의 실제적인 그 에러들은 단순히 그 모국어를 바탕으로 타겟 랭귀지와의 대조를 통해서 그 학습자의 에러들을 우리가 예견해내기는 힘들다. 와 같은 한계점과 또 모방으로서만은 학습자의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설명해내기는 힘들다라는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이 이네이티스트들의 유지 설명이 큰 설명력을 보이게 되었죠. 자, 우리 모두는 언어에 대한 보편 문법을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이 보편 문법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소위 말하는 critical period, 결정적 시기 이내에 있다면 어떠한 언어에 노출되든지 간에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생득주의자들의 언어 어코지션에 대한 기본 가정이었습니다. 즉 L1 어코지션에 대한 유지의 그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크리티컬 피리어드 내에 있으면 어떤 언어라도 습득 가능하다라는 이 내용을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 이후에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으로 확장이 됐어요. 즉 유지가 크리티컬 피리어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가. 자, 여기 슬라이드 첫 번째를 보면 Universal Grammar does not offer a good explanation for the acquisition of L2. 자, 우리 오늘 강의의 중심은 L2 acquisition이거든요. L1 acquisition이 아니라 제2 언어를 습득할 때 이 유지의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L1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죠. 저 유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크리티컬 피리어드 내에서 언어에 노출이 되면 이 유지를 바탕으로 한 언어 습득, L1 언어 습득은 충분히 쉽게 놀랄 만큼 아주 설명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자, L2 러닝에 있어서는 이 유지가 정말 설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L2 러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크리티컬 팩터는 뭡니까? age였죠. 연령. 우리가 L2 러닝은 뉴본 베이비부터 일어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은 age가 조금 더 높아진 상태에서 L2 러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크리티컬 피리어드, 즉 사춘기 연령을 넘어서서 그 L2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유지의 그 설명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넘어서 즉 성인 연령이 되었는데도 L2 러닝이 잘 이루어진 케이스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이와 같이 L2 러닝에 있어서 유지와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같이 컴바인해서 설명하는 것에는 좀 한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즉 여기서 핵심은 L2 러닝에 있어서 유지와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어떻게 계속 인정하면서 L2 러닝을 설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슬라이드 두 번째에 보이듯이 학자 간에도 좀 의견이 달라요. 자, 두 번째 보면 The nature and availability of UG are the same in L1 and L2 acquisition. 즉 유지가 L1과 L2 acquisition에 있어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믿는 학자들도 있고 반면에 UG may be present and available to L2 learners. 분명히 L2 learning에도 UG가 관여하지만 but its exact nature has been altered by the acquisition of other languages. 이때 L2 learning에 있어서의 유지의 성격은 좀 L1 acquisition에 있어서의 유지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죠. 유지의 성격에 대해서 L1, L2 acquisition이 똑같다는 것과 L2 acquisition에 있어서의 유지의 모습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갈래들이 있었어요. 즉 유지인 L2 acquisition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좀 의구심을 가지고 또 동일하게 보지 않으려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에 의하자면 language acquisition is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natural language in the learner's environment 와 같이 학습자의 환경이 굉장히 부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지보다는 이 학습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어 습득이다. 이러한 입장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마지막에 적어놨듯이 interaction,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언어 습득이 용이하게 된다. 또 meaningful use of the language, 언어의 형식보다는 언어의 의미적인 그런 사용이 중요하다. 또 explicit information about what is not grammatical in the L2. 즉 우리가 유지를 가정하면 implicit learning을 좀 그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유지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 the implicit information을 implicit learning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L2 티칭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explicit하게 드러내놓고 그 정보 왜 이게 ungrammatical한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되죠. 즉 implicit하게만 가르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 적어놓은 interaction, meaningful use of the language 이런 것들은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이고 또 explicit information 이런 내용들은 또 focus form instruction에서 나오는 현시적인 문법 교육까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즉, 이 innatist perspective가 L1 acquisition에 있어서 상당한 설명력을 가졌지만 그 L1 acquisition에 있어서의 그 설명된 내용을 그대로 L2 learning에 apply해서 설명해 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 이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유지 자체의 성격에 대한 의구심과 또 구성주의자들이 계속 강조했던 언어의 실질적인 사용이나 상호 교류나 또 실질적인 현시적인 티칭의 필요성과 같은 여러 한계성이 이 innatist perspective in explaining second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한계성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nnatist perspective가 second language에 second language learning에 apply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 동영상 시청했을 때 또 나왔었죠. 즉 natural approach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크라시엔의 모니터 모델입니다. 자, 첨스키를 비롯한 이 생득주의자들의 L1 acquisition에 대한 내용을 L2 learning에 잘 활용한 대표적인 이 모델이 크라시엔의 모니터 모델입니다. 자, 크라시엔의 이 모니터 모델은 크게 5가지의 하이퍼소시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는 공부를 해봤거나 아니면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이 innatist perspective를 드러내는 L2 learning에 있어서 생득주의적 관점을 드러내는 모델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보면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는 습득과 학습을 구별합니다. 자, 1번 볼까요? We acquire language with no conscious attention to language form. We learn through conscious attention to form and rule learning. acquire라는 단어와 learn이라는 단어를 써서 두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즉 어디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conscious attention이 있는가 없는가 의 차이죠. 즉 습득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말의 형태보다는 메시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의 형태는 의식적인 집중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메시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acquisition 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learning, 학습이라는 것은 conscious attention to form and rule learning이죠. 즉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 규칙 제시, 오류 수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자, 습득과 학습의 개념이 이해가 됐을 텐데, 자, 우리의 지금 관심은 L2 learning입니다. 즉 이 과정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는 보다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식의 습득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식의 습득 과정, acquisition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monitor hypothesis. 자, 마지막 읽어보죠. Conscious learning can function only as a monitor that checks and repairs the output of the acquired system. 자, 모니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모니터라는 것은 학습자의 발화에서 오류를 감지해서 잘못된 표현을 개선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학습자의 언어 출력을 감시하는 장치예요. 자, 여기 쓰여진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자로서 발화를 하게 되면 그 발화 내용 중에 오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오류의 내용을 감지해서 어떤 잘못된 표현을
수정도 해야겠죠. 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언어 출력을 우리 스스로 감시하는 그 장치가 바로 모니터입니다. 크라션에 따르자면 학습된 지식이 학습자의 언어 출력을 감시하는 모니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모니터 하이퍼서시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학습하고 있는 지식이 우리 학습자의 언어 출력을 감시하는 모니터 역할을 수행한다. 자, 여러분은 아웃풋인 뭔가 프로덕션을 말하면서 스스로의 그 언어 출력을 감시하죠.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나머지 세 가지 하이퍼서시스는 2교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